안녕하십니까. 태권도 문화연대 이창우입니다. 오늘은 태권도 역사 문제를 이동 영상에서 따져보겠습니다. 태권도는 택견에서 전성된 무예일까요? 아니면 가라데가 유입되어서 변형 발전된 무예일까요? 태권도가 택견이 전성되어서 발전된 무예라는 입장을 택견 전성설이라고 하고, 가라데가 유입되어서 변형 발전된 무예라는 설을 가라데 유입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택견 전성설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태권도사의 쟁점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감정적 대립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특히 태권도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물론 태권도를 오래 수련하긴 했습니다만 태권도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태권도 그만두면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청균관대학교에서 태권도와 무관한 인문 교양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는 가라데 유입론이 옳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죠. 왜 그러냐면 곰곰이 사실을 들여다보니까 아니더라.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도 왜 태권도가 가라데가 유입되어서 변형 발전된 무예가 아니라 택견이 전성된 무예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 태권도가 가라데가 유입되어 발전된 무예라고 하더라도 태권도는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무예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단지 사실의 문제이죠.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참말로 믿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태권도가 택견이 전성되어 발전된 무예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꼭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태권도사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통 무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가라데 유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통 무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태권도는 전통 무예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정확히 끄집어내면 태권도는 가라데가 유입되어서 변형 발전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즉 태권도는 전통 무예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라데 유입론자들은 태권도는 사실 가라데가 유입되어서 변형된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생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통 무예론자와 가라데 유입론자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면서 논쟁을 벌이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속으로 사실은 태권도가 가라데에 온 게 맞지만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같아요. 제 생각은 바로 그 점에서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태권도가 택견이 전성되어서 발전한 것이 맞는데 라는 것이 저의 근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만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통 무예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시든 가라데 유입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암암리에 사실은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온 게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 근거들 하고 제가 사실은 태권도가 택견이 전성되어 발전된 것이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유하고 같거든요.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중시하는 그 근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보아 가지고 사실을 건져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근거들을 들여다보시면 똑같은 결론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동영상에서는 제가 용어를 택견 전성설과 태권도 전통론자, 가라데 유입론 세 용어를 썼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특히 택견 전성설과 전통무예론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무예론은 태권도가 전통무예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태권도가 고구려나 삼국시대부터 전성되어 발전되어 온 무예라는 생각도 들어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까지는 안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택견 전성설이라고 말할 때는 조선시대 초나 고려시대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택견과 태권도의 관계에서 택견이 전성되어 태권도가 된 것은 맞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택견 전승설의 핵심은 태권도와 택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전통 무예론자는 태권도가 한국의 이전 무예와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좀 포괄적이고 막연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택견 전승설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태권도와 택견의 연관관계, 전성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면 이것은 태권도 현대사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현대사를 연구하는 데에는 독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첫째는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문헌들이 아직 충분히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그 과거의 역사 시간에서 살았던 그 시기에 실제로 살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고 많은 역사적 증거들이 세상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를 연구를 하려면 단순히 글자로 쓰여져 있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히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며 한 사람만 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시대에 있었던 사실들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라데 유입론을 주장해 온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한때 가라데 유입론을 믿었던 이유는 이런 현대사의 어려움을 더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과 혼동을 한 데 있는 겁니다. 원래 현대사가 아닌 과거의 역사를 연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역사책,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 제한된 문헌, 기록들에 주로 의존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대사나 아니면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역사를 연구한다고 하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옛날에 쓰여져 있는 기록들, 여기 있는 기록과 저기 있는 기록들 짜맞춰 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듣고 본 적도 없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 기억하는 게 있으면 어디선가 읽었던 기록들에 대한 기억이고, 그러므로 그 원본을 찾아 들어간다면 기록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들에 주로 매달려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대사는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사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그 가까운 과거에 대한 충분히 쓰여지지도 않았고, 대신에 그 기록들이 쓰여지기 위한 중요한 증거들이 주위에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과 증언들, 그리고 활동한 어떤 흔적들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사 연구에만 따라오는 독특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태권도인들의 정치적 관계사하고 태권도라는 무예사를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태권도 현대사 연구를 보면 사람들의 인맥관계, 그것만 가지고 태권도 현대사를 재단해 놨어요. 이런 문제를 가리켜서 저는 태권도 현대사와 새로운 논쟁들이라는 저희 책에서 무협지적 무술사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권도인들의 사제관계에 의해서 무예사가 결정이 되려면 태권도라는 무예가 인맥관계 안에 묻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가 B의 스승이다. 그럼 B는 A라는 스승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서 배울 수가 없어야 돼요. 무예라는 것이 A에서 B로만 전성되고 다른 방식으로 전혀 배울 수 없는 그런 닫힌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판타지인 무협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협지에 보시면 주인공이 어떤 고수를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배우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배우죠. 그리고 그 외의 것은 거의 안 배웁니다. 그래서 무술이 전성이 됩니다. 이때 그 스승한테만 배울 수 있는 무예는 비기예요. 비밀 무예. 이런 무예들의 경우에는 태권도인들의 사제관계가 무예의 역사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무예를 배울 때 서성 외에 다른 사람한테도 조금씩 배우거나 많이 배울 수 있다라면 그것은 태권도인들의 사제관계에 의해서 태권도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떤 사람이 수련한 태권도가 실제로 어떻게 배우고 가르쳐서 전성되었는지 사실적인 추적을 해나가야 됩니다. 비록 문서나 기록에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제자였고 어디서 배웠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써놓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쓰여진 문서와 기록들 밖에 사실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태권도 현대사를 연구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현재까지 지속되는 생생한 기억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추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정 태권도사가 어떠했는지 명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자 하신다면 그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고 파 들어가야 됩니다. 가라데 유입론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기 때문이죠. 가라데 유입론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살아있는 원로들, 그분들의 기억과 회고담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옛날에 사실은 우리가 광복 직후에 태권도를 하긴 했는데 그 태권도, 우리가 태권도 할 때는 공수도라고 불렀어. 뭐 당수도라고 불렀어. 가라데라고 부르기도 했어. 뭐 등등을 하고 또 뭐 그때 당시에 실제로 품새는 가라데 품새를 그대로 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사실 가라데를 배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태권도를 배웠는데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회고담을 잘 파고들어서 그 밑에 있는 진짜 사실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요점은 이겁니다. 현대사를 연구를 할 때 피상적인 기억에 의존하면 우리는 잘못된 역사적 사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철수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기는 열심히.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하루에 뭐 한 30분씩 일주일에 2번 정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철수가 나중에 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과 선입견에 의해서 굉장히 왜곡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를 말할 때 자기가 의도했던 바와 또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선입견에 의해서 사실이 많이 왜곡됩니다.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 어땠는가를 찾아보려면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캐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철수한테도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너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번 공부를 했니? 일주일에 몇 번 공부를 했니? 그 다음에 한 번 공부를 할 때 몇 시간이나 공부를 했니? 시계를 뭐 예를 들면 1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니? 하나하나 따져보다 보면 철수가 자기도 모르게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굳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30분이나 열심히 했단 말이야. 일주일에 2번이나 어떤 날은 어떤 때는 일주일에 3번씩이나 하루에 30분씩이나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철수가 의도한 대로 철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피상적인 가짜 사실이 아니라 철수가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2번 정도 공부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작업이 태권도의 역사적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그것을 상당 시간 동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달한 결론은 태권도는 택견이 전성되어서 발전된 무예다 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가라데 유입론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상적인 기록, 공식적인 문헌들 몇 가지만으로 현대사를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잘못된 선입견을 걷어내지 못하고 동시에 가까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은 간단히 무시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가라데 유입론은 태권도 현대사를 연구할 때 굉장히 게으른 방식으로 연구를 한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태권도 현대사의 진실이란 무엇인가? 비유를 해서 미리 요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권도 관장 갑돌이가 도장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얼순이가 태권도를 수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태권도 관장 갑돌이는 병준이라는 사범을 들여서 얼순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관장 갑돌이는 뭐 다른 행정적인 활동이나 정치적인 활동을 하느라고 바빠서 도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또 자주 나와보지도 못했습니다. 대부분 병준이라는 사범이 같이 도복을 입고 얼순이와 같이 땀 흘리면서 수술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얼순이가 배운 태권도는 갑돌이한테서 온 것일까요? 병준이한테서 온 것일까요? 가라데 유입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얼순이의 이런 기억에서 나옵니다. 내가 갑돌이 관장이 만든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웠어.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들여다보면 얼순이의 태권도는 갑돌이한테서 왔습니다. 그런데 얼순이한테 캐물어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제 누구와 어떻게 수련하면서 무엇을 배웠냐 물으니까 얼순이는 똘이 관장의 도장에서 사범은 병준이었는데 병준이한테서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나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련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태권도의 택견 전성설이라는 것은 얼순이의 피상적인 기억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사실은 병준이라는 사범한테서 이것을 배우고 저것을 배웠다 라는 사실들을 채록하고 수집해서 종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태권도는 택견이 전성되어 발전한 무예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결과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2018년도에 50세가 되니까 조금 젊을 때 많은 분들, 특히 원로급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좀 태권도 현대사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도관 관장님이신 엄은규 고인도 배웠고 이종우 관장님도 직접 뵙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그 이후에 녹음기를 가지고 음성을 녹음할 수 있었던 사람들만 하더라도 한 60년대 초중반부터 수련한 분들,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녹취까지 해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뭘 했느냐 하면 그분들의 기억을 살금살금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들이 태권도 수련을 할 때 언제 하셨는지, 그래서 구체적인 연도를 좀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태권도를 수련할 때 구체적으로 도장에서 어떤 식으로 수련했는지를 여쭌 거죠. 일반적으로 그분들한테 태권도를 어떻게 수련했냐고 물으면 기본 동작하고 발차기하고 품새하고 겨루기를 했다. 그때 품새는 평안이다, 철기다 하면서 가라데 품새를 했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5분 단위로 어떤 식으로 수련했는지 하나하나 여쭈었죠. 예를 들면 준비 운동할 때는 제일 먼저 무릎 풀기부터 하셨나요? 이런 동작도 들어가셨나요? 이런 것도 물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 기억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동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얼굴 맞기, 몸통 지르기, 앞구비, 뒷구비 이런 거 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발차기는 어떤 거 했냐 물으면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찍기 이런 것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냐면 발차기 수련을 많이 하셨나요? 얼굴 맞기, 몸통 지르기, 손기술 수련을 많이 하셨나요? 라고 여쭈면 예외 없이 발차기 수련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품새는 뭐 했냐고 물으면 당연히 조금 못쓰게 하시면서 가라데 품새 했다라고 그러시는데, 전체적으로 2시간 수련에서 품새와 기본 동작이나 발차기 수련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간으로 물어보면 발차기와 겨루기 수련이 제일 비중이 큽니다. 기본 동작에서는 발차기 수련의 비중이 손기술의 수련의 비중보다 훨씬 크고요. 그때 발차기는 뭐 했냐고 물으면은 앞차기, 옆차기, 돌차기에 이어서 뒤돌아 옆차기를 했다, 뒤돌아 돌려차기를 했다 라고 하시면서 기술들을 말씀을 하세요. 이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나 주변에 연세 드신 원로분이 계시면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같은 방식으로 물어보시면 거의 똑같이 대답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가라데 품새 이런 거, 평안, 철기 이런 거 했다 말씀하시고 품새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시면 발차기를 그래도 많이 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자주 나오고요. 또 겨루기 할 때 내지는 실전적으로 수련을 해서 쓰신 기 기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열이면 열 전부 발차기가 자기의 기술이었다고 말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앞차기, 어떤 분은 뒤차기, 어떤 분은 2단 옆차기 등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그분들이 그런 특기 기술을 어떻게 누구한테서 배웠느냐고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00%, 제 경우에는 100% 하나의 예외도 없이 사범님한테 그것을 배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이 운동하던 선배한테 이걸 배웠는데 라는 말이 한 50%, 6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독특한 발차기를 자기가 개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로 주변에 다른 사람들 같이 수련할 때 태권도를 못하든 잘하든 간에 기억에 남으시는 다른 분들의 특기 기법은 무엇이냐라고 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똑같이 발차기가 나옵니다.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발차기가 나오고 그 발차기들이 또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기법들을 습득하셨냐라고 물으면 제 경우에는 한 번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범님이 구체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셔서 이런 대답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태권도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권도 도장에 가서 누구한테 배웠냐면 옆에 형들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무엇을 후배들한테 가르쳐 줬냐면 발차기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발차기들은 가라데에 없는 발차기들입니다. 대부분. 뭐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는 가라데에 있는데 뒤차기, 내려차기, 뒤후리기 이런 거는 초반 정도에 생겨난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른바 태권도 현대사에서 자주 나타나는 5대관, 8대관 관장님들, 그런 분들은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기술들입니다. 동시에 이것들이 한 2세대, 3세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 관장님들이 도장을 열었을 때 바로 직속으로 수련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부터 이 발차기 기법들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오문규 관장님, 이종우 관장님 이런 분들이 바로 발차기들을 하셨고, 그 발차기들을 어떻게 했냐면 관장님한테 안 배우고 주변에 형들한테 배웠다고 그럽니다. 그 형들은 어떻게 배웠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민속무예인 택견이 전성되는 방식으로 전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광복 직후부터 거의 모든 태권도 도장에서 가라데 혹은 공수도 혹은 당수도라는 이름 하에서 실제 수련한 무예의 내용은 발차기 중심의 택견 혹은 태권도화 되어가는 택견의 기법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 직후부터 거의 모든 태권도 도장에서 실제로 수련생들이 배우고 수련했던 기법들은 발차기 중심의 기법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기법들은 가라데 체계 내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라데와 중무술은 품새 중심의 무예이고 택견은 겨루기 중심의 무예인데, 뭐 권투도 겨루기 중심의 무예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가라데와 같은 품새 중심의 무예는 모든 기법들이, 중요한 기법들은 다 품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새에 안 나타나는 기법들은 가라데에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광복 직후에 태권도 도장에서 수련생들이 했던 대부분의 발차기 기법들은 가라데의 것이 아니고 택견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유학하면서 가라데 배웠다고 하는 초대 관장님들은 광복 직후 태권도 발전에서 거의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즉 태권도라는 무예의 내용 측면에서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어볼까요? 태권도 현대사와 길동무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원국 관장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양복 정장 차림으로 도장에 와서 수련생들이 수련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왔고 그보다 더 자주 오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장 차림으로 왔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도복 입고 수련을 하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 정도면은 태권도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수련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범님이나 관장님이 일주일에 2번 정도 도장에 와서 정장 차림으로 몇 마디 말씀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태권도 실력이 컸을 때 그 사범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여러분들의 태권도 발전에 영향을 준 사람 누구냐면, 같이 도복을 입고 수련을 하면서 특히 시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태권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국기원에서 태권도 정체성 연구 사업으로서 태권도 현대사를 연구할 때도 엄은규 관장님을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엄은규 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원국 서성님, 즉 통도관 창설자는 별 일이 없으면 도장에 나와서 태권도를 가르쳤다. 서성님이 나오지 못할 때는 유단자들이 초보자와 유급자들을 가르쳤다. 하루 수련은 대략 이렇다. 이원국 서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범의 구령에 맞춰 60여 명이 기본 동작을 10분 내지 15분 반복했다. 이원국 서성에게 옆차기와 돌려차기를 배웠다. 그 다음에 엄은규 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원국 서성에게 옆차기와 돌려차기를 배웠다. 옆차기는 높게 안 차고 가슴과 복부를 겨냥했다. 서성님은 직접 몸으로 보여주며 가르치기보다는 말로 설명했다. 그 다음에 서울대 태권도부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선배님께서 엄은규 관장님한테 직접 배운 분인데, 덕분에 제가 이제 그 연분으로 엄은규 관장님을 뵐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은규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 차는 발차기는 2단 옆차기였다. 근데 그 2단 옆차기는 누구한테 배웠냐면 자기가 개발했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좀
보고 따라했다는 말도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좀 얼핏한데, 어문교 관장님 당신이 2단 엽차기를 개발해서 차다, 즉 스승님한테 배우진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문교 관장님이 이원국 스승님한테서 발차기를 배웠다라고 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원국 스승님은 몸으로 직접 보여주기보다는 옆에 서서 말로 설명을 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주로 그랬다는 이야기죠. 아주 나이 드신 분이 옛날에 젊은 시절을 기억을 할 때는 가장 경험을 많이 했던 내용들이 기억에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에도 그렇고요. 자, 그때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직접 보여주기보다는 옆에 서서 말로 설명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원국 관장님이 제자 어문교 관장님한테 가르칠 때 말로만 몇 가지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수련에서 그랬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어문교 관장님이 이원국 관장님한테서 도대체 얼마나 태권도를 배웠겠느냐. 제가 볼 때는 어문교 관장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친 태권도의 10분의 1 이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청동아는 그렇고, 연무관의 경우에도 전일석 관장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전북 태권도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할 때 당시에 전일석 관장님께 배웠던 수련자들이 지금 뭐 대부분 살아계시죠.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일석 관장님께서 전북 지역에 내려왔을 때 태권도 도장을 열어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때 전일석 관장님은 그때 당시의 품새, 즉 당시 품새는 가라데죠. 가라데 품새를 잘 몰라서 품새를 잘 가르치지도 못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태권도에서는 일찍이 겨루기 중심의 태권도 수련과 기법들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진실을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무관에서 출발한 전북 지역의 태권도가 초기에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현대 태권도와 같은 발차기 중심의 그리고 겨루기 중심의 무예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태권도가 5대 기관도장 내지는 뭐 8대 관 도장에서 초대 관장들 다음 세대부터 태권도가 격심하게 달라졌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한국무술 미대륙을 점령하다라는 책에 조금 언급이 있습니다. 1960년대 초 대한태수도협회가 조직되고 난 후에 이원국 씨가 초청이 되었었는데, 그때 고국을 방문해서 시합을 관람하고는 뭐라고 했냐면, 저것도 무도냐라고 하면서 몹시 실망했다고 그럽니다. 무도장에서 선수들이 뛰어다니고 기합 지르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가 가르쳤던 거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서 저것도 무도냐라고 실망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다시 강조를 하지만 5대 기관도장을 열었던 분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유학을 하면서 가라데를 배워왔다는 사람들, 그리고 뭐 중국 무술을 배워와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의 직속 제자들부터 그분들로부터 태권도를 별로 배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원로 태권도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언어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청도관의 경우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요, 이원국 관장님이 태권도 도장을 열었어요. 여기에 수련생들이 와서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원국 관장님이 직접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문교 사범님이 와서 수련생들을 가르치고, 이원국 관장님은 뭐 정치활동이나 행정활동 하느라고 양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바빴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태권도를 배운 사람들, 그래서 현대 태권도의 주를 이루는 태권도 기법과 내용들은 다 어디서 왔느냐? 이원국 관장님한테 온 것은 아니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상에서는 뭐 이원국 관장님이 만든 도장에서 배웠으니 사제관계에서 이원국 씨의 제자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권도를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 어문규 씨한테서 배운 것이 맞고, 그것이 사실이고, 어문규 관장님은 그 발차기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러죠. 자, 그럼 이 자기가 만든 발차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 태권도의 주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발차기들을 자기가 개발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들어보면 거의 동시대에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모두 똑같은 발차기를 개발했어요. 예를 들면 어문규 관장님은 옛날 말로 회축, 요새 말로 뒤후리기, 뒤후려차기라고 부르는 발차기를 자기가 개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문규 관장님은 또 뒤돌아 옆차기, 즉 뒤차기도 자기가 개발했다라고 그러죠. 물론 인터뷰
인터뷰를 해봤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스승님한테 배워서 자기가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해요. 근데 스승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장을 입고 몇 마디 말씀하셨겠죠. 그래가지고 뭐 얼마만큼 태권도가 아니라 가라데든 뭐든 무예가 얼마만큼 전성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30년간 수련해 본 경험에 의하면은 그게 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또 프랑스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이문호 사범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디우리기를 자기가 처음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45년생이시고 60년대 초반에 태권도를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도 안 하던 회축, 지금의 디우리기를 자기가 처음으로 개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부산에서 태권도를 수련하셨던 원로 한 분도 축은 자기가 처음 개발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문호 사범님은 서울 출신이시고 부산하고는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먼데 회축은 자기가 먼저 개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잡지에도 한번 기고한 글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태권도를 전혀 안 배운 상태에서 학교 뒤에서 친구랑 겨루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겨루기를 왜 했냐면, 이게 좀 부끄러운 과거인데, 옛날에 제가 그때는 싸움을 되게 못하고 운동도 못할 때였습니다. 근데 힘쓰고 성질이 고약한 친구가 억지로 시켜서 좀 착한 다른 친구하고 싸움 반 겨루기 반 해서 뭐 주먹질을 했어요. 예. 어쨌든 겨루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무슨 발차기를 했냐면 디우리기를 했습니다. 발차기를. 그때 친구들이 보고 우와 뭐 돌려차기 하면서 감탄사도 터뜨리기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첫째, 태권도든 무술이든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그걸 했다. 둘째, 당연히 맞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원래 제가 태권도나 운동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못하던 사람이었다.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 태권도 교수를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신 김상복 교수님도 젊을 때 당신이 수련을 하실 때 태권도를 같이 수련하던 선배나 친구들이 뒤차기와 디우리기를 각자 혼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수련하는 것을 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김상복 교수님의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걸 녹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뒤차기, 디우리기 이런 기법들이 전국에서 각자 서로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태권도를 하면서 자기가 개발했다는 거예요. 저도 숟가락 하나 얻는다면 저도 뭐 태권도 태자도 모르면서 겨루기 하다가 디우리기를 한번 했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은 무술을 한다고 할 때 발차기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싸울 때, 무술을 할 때 발차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간주해 왔습니다.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에 태권도가 해외에 많이 알려지면서 동양무예에서는 발차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 이후에야 많은 무술들에서도 태권도와 같은 발차기를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예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발차기를 한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과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발차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 영국에 유학을 갔던 저희 서울대 철학과 선배님이 유학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빨래터에서 빨래 넣을 때 몸 푼다고 다리를 몇 번 쭉쭉 뻗어 올린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며칠 후에 이웃집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할 때 이웃집에 있던 영국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무예냐고 하면서 놀라며 물어본 일이 있답니다. 제가 태권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후일담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초점은 이겁니다. 그냥 빨래 넣을 때 다리를 쭉쭉 들어 올린 사람을 보고 와 대단하다, 저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20년 전, 즉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와 같은 발차기는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라데와 중국 무술에서도 발차기는 원래 거의 없다시피 했죠. 가라데는 앞차기, 옆차기, 돌차기가 전부였고, 가라데가 일본스러워지면서 이제 여기서 옆차기도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인터넷이나 다른 TV 영상에서 가라데 하는 선수들이 태권도적인 발차기를 하는 것은 다 태권도의 발차기를 가라데에 유입해서 수련한 사람들의 일부 소수의 이야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태권도인들이 발차기를 개발했다. 근데 그 발차기들이 뒤차기, 디우리기, 내려차기 등 같은 발차기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이유인가?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택견의 문화가 전성되어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택견의 발차기를 따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택견의 발차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유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효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윷놀이입니다. 한국인의 효사상은 어디서 올까요? 답은 뻔합니다. 그것은 최소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어떤 유교적 전통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상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유교 문화에서 온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어느 과목에서 유교를 배우셨나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학생이거나 대학교 학생이라도 한 90%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거나 하면서 유교라는 과목을 공부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공부하셨다고 하더라도 소개받는 정도로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몸에 배어있는 효사상과 그에 따른 행동들은 유교 문화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의 최소한 조선시대 이후의 전통에서 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윷놀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윷놀이를 하는데 그 윷놀이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최소한 조선시대부터 역시 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딴지를 걸어보자면 여러분들은 윷놀이를 누구한테 정확히 배웠느냐, 학교나 커리큘럼상에서 어디에서 어떤 교육기관에서 정확히 누구한테 배웠느냐 라고 따진다면 말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보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윷놀이를 학교 커리큘럼이나 여러분들이 배운 책 언어 교과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윷놀이는 조선시대의 윷놀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것은 현대에 새로 만들어진 거야. 누군가 새로 만든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불합리해 보일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지금 가라데 유입론이 말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가 특히 겨루기 중심의 태권도는 태권과 너무너무 비슷한데 이것이 어떻게 비슷할까 라고 말을 하면서 태권이 전성된 것은 아니고 겨루기의 규칙을 통해서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동일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윷놀이는 조선시대 윷놀이와 정확히 동일한 것이긴 한데 전성 과정을 추적해서 정확히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새로 생긴 것이지 과거의 것이 전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윷놀이와 태권도가 비유가 조금 약해 보이겠습니다만 효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윷놀이는 굉장히 단순한 민속놀이고 효사상은 민속 내지는 우리 문화의 굉장히 큰 부분인데 태권도는 요 중간점이 있습니다. 윷놀이도 그렇고 효사상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측면에서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사상이나 윷놀이라는 문화가 구체적인 교육과정, 전성과정이 추적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과거 전통에서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죠. 사실상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념적으로 전성 과정을 따질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우연히 현대에 다시 생겨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민속문화 내지는 더 나아가서 문화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전성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 내지는 민속문화가 가지고 있는 전성 능력이 얼마만큼 강력한지는 여러 책이나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미시건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유명한 심리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판 책에서는 201쪽에서 모욕에 반응하는 폭력의 작동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피실험자들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모욕을 당했을 때 행동하는 방식은 그 학생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랐고 지역 출신들끼리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적 유산의 힘은 강력하여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오랫동안 지속된다. 또한 문화적 유산은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탄생시킨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소멸된 이후에도 살아남는다. 나아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아웃라이어라는 책 206쪽에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다시 태권도로 돌아와 봅시다. 태권도라는 무예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리고 태권도라는 무예의 중심에 있는 발차기 중심의 기법체계는 어디서 왔을까요? 무형문화재의 형태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택견에서 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택견은 민속무예라고 하죠. 택견을 소개하는 모든 책에서는 공통적으로 민속무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정답이라고 좀 세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택견은 민속무예이다. 자, 그렇다면 민속무예는 어떻게 전성될 수 있을까요? 좀 동어반복입니다만 틀릴 수 없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민속무예는 원래 민속무예가 전성되는 방식으로 전성됩니다. 그리고 전성될 수 있고 전성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속무예가 전성되는 방식이 뭐죠? 그거는 윷놀이나 효사상이 전성되는 것처럼 특별한 사제관계나 교육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문화권 내에서 무의식적으로 옆에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배우고 학습하는 것, 그것이 민속문화의 전성 방식입니다. 그리고 민속무예도 민속문화의 하나라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성되어야 되죠. 택견의 전성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택견이 뭐 예를 들면 한 500년 전에 사라진 무술이라서 그 실체도 몰랐는데 우연히 어떻게 요새 알게 되고 보니까 뭐 발차기 무술이었다. 100년이든 200년이든 잊혀져 있었는데 지금 태권도가 그 200년 동안 잊혀졌던 태권과 같더라. 이렇게 되면 제가 주장하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즉 택견이 그대로 민속무예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태권도에 전성되었다라고 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택견이 완전히 전성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그 실체를 알 수 있을 만큼 전성되고 있는 가까운 과거의 민속무예였는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네 귀퉁이에서 다 수련되던 민속문화 활동이었는데 그것이 태권도에 전성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까요? 가라데 유입론자들이 말하는 그 단절론, 전성될 수 없었다, 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절론에 따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택견 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배웠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전성되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것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네가 하는 윷놀이 그건 누구한테 배웠는지 말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윷놀이는 과거의 윷놀이하고 상관이 없이 새로 만들어진 거야. 이것이 부당한 것만큼이나 민속무예인 택견이 가까운 후대의 태권도에 전성되지 않았다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가라데 유입론이 말하는 단절론이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데 유입론이 말하는 주장의 일부가 여전히 설득력 있는 것은 태권도 및 무술 혹은 무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본적인 어떤 관념 체계가 무협지에 의해서 생성된 좀 현실과는 다른 굉장히 비현실적인 판타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판타지를 계속 우리가 현실에 주입해서 태권도의 역사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태권도인의 서성은 누구고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갔을 때 누가 나타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사람인 선대의 서성의 무예가 후대의 제자의 태권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라데 유입론의 가장 중요한 논거이지요. 그것을 조금만 비판적으로 고찰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는 방식을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매우 비현실적이고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한 상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택견은 현재까지 전성되는 민속무예입니다. 그리고 민속무예, 민속문화는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으로 강력하게 전성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태권도 원로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캐서 들어보면 전부 자기 선배들이나 형들한테 형들이 하는 태권도 동작, 특히 발차기 동작들을 따라하면서 태권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유학하면서 가라데 배웠다라고 하는 분들은 태권도 실제로 가르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 정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남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품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태권도 품새는 가라데에서 온 게 맞지 않느냐, 지금 태권도 품새는 가라데 짜집기 한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점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 품새는 가라데 영향을 받았다. 아주 많이 받았다. 뭐 심하게 말하면 적어도 태극 품새 같은 경우에 가라데 품새를 짜집기 한 거 아니냐, 저는 뭐 그것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태권도 품새가 태권도라는 무예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
태권도라는 무예의 정체성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이 태권도를 보여달라고 하면 뭘 보여주겠습니까? 발차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태권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즉 태권도 시범을 보시면 태권도 품새는 그 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것은 발차기들이고, 발차기 가지고 격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 해외 태권도 수련자들을 많이 매료시켰던 거는 태권도 겨루기의 호쾌한 장면들, 강력한 발차기의 파기력,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경기 상황에서, 순간적인 상황에서 그런 발차기들이 실전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태권도의 매력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태권도 품새는 막말로 무술이 아니죠. 태권도 품새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전투력을 향상시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요새 초등학생들도 그런 거 안 믿죠. 요새 중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이나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라데 유입론을 믿어왔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가라데 유입론을 믿어온 그 방식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태권도는 이래서 가라데가 온 게 아니냐, 뭐 쉬쉬하는 그 사실은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품새가 태권도에서 얼만큼 중요하고 품새가 얼마만큼 태권도다운 것이냐, 아니면 품새가 얼만큼 실제 무술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따져보시면 똑같이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무술도 아니야. 아닌 건 좀 아니라고 말을 합시다. 그러면 태권도에서 품새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비중은 거의 없죠. 품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을 좀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태권도의 정체성에서 품새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적고 최소한 반도 안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태권도라는 무예의 정체성의 큰 부분 혹은 중심이 되는 발차기 기법들, 기법 체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겨루기와 시범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왔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고려해 볼 때 태권에서 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은 그때 가라데 내지는 공수도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와 같다고 봅니다. 어떤 것과 같냐면, 남의 자식을 데리고 와서 키운다고 키웠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식이에요. 그래서 피상적인 기억으로는 나는 남의 자식을 키웠어요. 근데 사실상 이것저것 따지고 DNA 검사나 이런 걸 했을 때 자기도 몰랐지만 내가 키운 그 남의 자식이 자기 자식이었던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라데니 공수도니 하면서 도장에서 무술을 했는데 그 무술이 사실은 가라데나 공수도가 아니라 태권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태권적이었던 거. 물론 거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라데나 다른 무술의 요소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예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그 무예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의 역사적인 관계를 따져야 될 텐데, 그 사실의 문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큰가라는 것을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태권이 전성되어서 태권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실에 가깝겠습니다. 그 밖에 태권도 도복, 단급 체계, 송도관의 이름이 송도관에서 변형되어서 왔다,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가라데 유입론을 또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다 무술이라는 것의 껍데기죠. 예를 들면 태권도 도복을 입고 업어치기를 하면 그게 업어치기가 태권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것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가라데 도장이라는 간판 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태권도 발차기를 다 입혀가 가가지고 자기는 가라데 한답시고 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죠. 태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또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라데 시범을 볼 때, 아니면 영화 속에서 가라데를 한다는 주인공이 나타나서 디우리기, 뒤차기 이런 거 하면 다 사실은 태권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권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뒤차기, 디우리기, 찍기 이런 발차기들이 사실 다른 무술에 다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무술들이 태권도 발차기를 배격한 겁니다. 그게 100년 전, 20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겨우 한 20, 30년 전의 과거만 추적을 해도 답이 나오죠. 그래서 20, 30년 전에 가라데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범을 했고, 가라데 교본은 어땠고,
뭐 교본을 못 믿는다라면 가라데 주인공을 하는 무술들은 어땠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종합해서 보십시오.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로 오지 않고 70년대면 70년대, 60년대면 60년대 때 일본 사람들이 아니면 그 가라데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 그 안에서 발차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면 기차기 디우르기 찍기 없습니다. 중국 무술도 마찬가지죠. 80년대까지 국내에서 볼 수 있었던 중국 무협 영화에서도 태권도 발차기는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가끔 가다가 한국에서 태권도 하신 무술가들이 홍콩 무술 영화 시장에 가서 악당으로 출연하면서 발차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상식에 가까운, 무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착오를 해서 실수를 하시면 적어도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권도가 왜 택견이 현대에 전성되어 발전한 무예라고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그림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택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외부 무술의 영향을 받은 현대 한국 무예의 제도적 틀이 들어왔고, 단급 체계와 시설 등을 포함하는 도장 체계, 행정 체계 등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태권도라는 문화의 외형을 구성하지요. 그리고 초대 관장들도 상당수 가라데와 외부 무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초대 관장들은 실제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민속무예인 택견의 발차기를 도장에서 수련했습니다. 그 과정은 민속무예가 전성되는 과정인 주위 사람들의 문화를 모방하고 변형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질적인 태권도의 기법이 되어서 겨루기나 시범 등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외부 무술, 특히 가라데의 영향도 없을 수는 없어서 품새의 형태로 태권도의 제도적 틀 안에 들어와서 지속되었지요. 하지만 실질적인 무예의 정체성 측면에서 비중은 매우 적었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가 태권도가 되었습니다. 한편 택견은 무형문화재로 분리되어 발전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통무예 태권도가 택견과는 분리되어 현대 태권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